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4월 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한국도 상호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후폭풍이 우려되는데요. 관련 소식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역 관계에서의 공정성이 회복될 것이다라고도 덧붙였는데 우선 이 상호 관세가 어떤 것인지 기존 관세랑은 좀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편 관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편 관세라는 것은 국가 혹은 품목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25%면 25%, 10%면 10%. 반면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호 관세는 쉽게 생각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국가 대 국가 혹은 품목 대 품목에 있어서 어떤 나라가 미국에게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 이제 앞으로 미국도 그 국가, 그 품목에 대해서 똑같이 그 세율을, 관세율을 맞추겠다라는 게 상호 관세의 큰 컨셉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앞서서 중국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걸로 또 이어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도 없이 면제도 없이 25%의 관세를 다음 달 10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공격적으로 관세 전쟁에 나서는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 미국이란 나라의 현재 재정 상태를 보면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35조 달러. 이제 4경이 아니라 5경 원이 넘는 이제 국가 부채를 갖고 있고 예. 재정 적자, 연간 쌓이는 개념이죠. 재정 적자도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그 재정 적자의 핵심은 역시 무역 적자에서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 구조를 무역 흑자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관세를 통해서 이런 무역 적자를 무역 흑자로 바꾸겠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아마 리쇼어링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공장을 잘 안 짓죠. 왜냐하면 인건비도 비싸, 이런저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을 떠나지 공장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라는 것을 무기로 내가 깎아줄 테니까 미국으로 들어와. 혹은 미국에서 공장 짓고 물건 파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춰주거나 안 받을게. 이런 하나의 리쇼어링의 수단으로 또 관세를 활용한다. 이런 보시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잘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게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또 하나의 마지막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이란 나라의 국가 부채 글쎄요. 그걸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달러만 찍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의 끝은 분명히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서서히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방어막으로서 또 이런 관세 폭탄, 관세 정책을 활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배경을 세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좀 끌어내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관세를 내세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앞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와 또 하나 이면을 얘기해드렸지만 이번에 트럼프 2기는 마지막 트럼프입니다. 이걸 라스트 트럼프 이렇게도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한다고 해도 정말 수십 년 쌓아왔던 미국의 경제 상황, 재정 적자, 무역 적자를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세간에서는 그것 외에 정치적인 트럼프가 풀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동 문제라든가 혹은 핵 문제라든가 러시아 문제라든가 혹은 미국 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협상용 카드,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정책을 펴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이거 관세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이 상호 관세 아까 설명을 해주셨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관세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르면 4월 초에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일단 세계 상황을 보면 초긴장 상태입니다. 백악관을 방문한 인도 총리부터 미국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도 총리는 무기도 구매하겠다, 에너지 수입도 확대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떤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상호 관세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인데 인도 같은 나라는 메이드 인 USA, 미국에서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상당히 많이 부과하거든요. 만에 하나 동일하게 이것을 이제 앞으로 인도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된다면 타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호 관세를 부과받느니 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무기를 구매한다든가 기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상호 관세를 면하건 혹은
뭐 관세율을 좀 낮추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인도 같은 나라 입장에서는 더 간절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한켠에서 잘 생각해 보면 예. 실은 어젯밤 굉장히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긴장을 했거든요. 야, 예. 상호 관세 드디어 나오는 거구나 하고 분명히 no more, no less. 더도 없고 덜도 없고 똑같이 매기겠다. 예외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이걸 4월 1일로 연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은 오히려 올랐고 오늘 우리 국내 주식시장도 전혀 상호관세 행정명령과는 무관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좀 협상들을 하면서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예. 와라 이제 상대방을 좀 보지 않겠는가 상대방의 패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번 상호관세에서 우리도 긴장을 했었던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미 FTA를 통해서 거의 90% 이상의 품목들이 상호간의 무관세입니다. 예. 비관세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상호관세에서 이쪽에 비관세, 우리도 비관세. 우리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또 확실히 명시해서 얘기를 해서 자기는 조금 더 불공정한 부분을 볼 텐데 가령 그 해당 국가의 환율이 뭔가 좀 이상한다라든가 해당 국가가 자신들을 뭐 특정 산업에 대해서 건드리는 그런 규제가 있다면 그것도 빌미로 오히려 관세를 더 매길 수 있다라거나 일종의 비관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우리는 한미 FTA잖아. 안심할 수 있잖아.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쩌면 환율 쪽을 트럼프가 굉장히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새로운 대응책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동차랑 반도체 분야가 대미 수출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반도체가 한 19%, 20%, 네, 자동차가 한 11%, 12%니까 자동차, 반도체 합치면 우리나라 수출의 32%, 뭐 많게는 어쩔 땐 뭐 33%, 4%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만약에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게 트럼프는 대미 흑자 나는 나라 중에서 흑자 품목을 노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근데 오히려 더 자동차 걱정이 좀 큰 것은 예. 가령 반도체는 우리가 HBM을 많이 이제 그것도 수출이라고 봐야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게 대만 TSMC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수출이라는 표현을 하면 만에 하나 뭐 HBM에 관세를 붙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미국 내에서 그런 비용 부담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쪽은 조금 더 고차 방정식이고 아마 자동차 쪽이 가장 긴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부과 같은 경우에는 북미 이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랑 일본 자동차가 좀 큰 영향을 그렇죠. 미칠 것이라는 네. 관측이 있는데 더불어서 미국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GM도 그랬고 포드의 CEO도 아 이거 우리도 안 좋은데라는 것이 예. 우리는 미국 차 인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뭐 GM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분에서 상호 관세가 붙게 되면 뭐 당연히 우리 자동차, 코리안 자동차도 타격을 받겠지만 미국의 자동차도 똑같이 이제 우리도 관세 매겨야죠, 뭐 똑같이. 그렇죠. 이제 그런 전쟁으로 가기 때문에 뭐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이쪽 회사 쪽에서도 아 자동차에 좀 상호 관세는 좀 빼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미국 자동차 업계 내에서 그런 움직임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조금 더 복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체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사실상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특히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해서 미국 측이 재협상할 수 있다, 재협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아직까지 전망은 좀 힘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백악관이 천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바이든 행정부로 우리가 올라가면 그때 당시 칩스법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일적 부분을 뭐 세액공제 이런 형식들 혹은 보조금 형식 차원에서 그 해당 기업에게 돌려준다라는 게 기본적인 과정이고요.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미국에 대한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했고 뭐 9조 원, 6조 원, 몇 조 단위의 이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액수가 정해지고 약속까지는 됐지만 실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계좌에
보조금이 입금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상태에서 홀딩을 건 거죠. 그래서 백악관이 지금 전에 바이든 정부 때 했었던 칩스법, 그중에서도 반도체 보조금의 지급 요건,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돌려주고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재설정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서 돈을 지금 못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겠다라고 하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우리도 협상의 묘가 있는 게 우리는 돈을 못 받았지만 아직 우리도 뭐 몇십조 투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협상으로 풀어갈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미국이 관세뿐 아니라 지금 규제들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규제 중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 지명자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일예죠. 이게 뭐 플랫폼 뭐 독과점 뭐 이런 게 아니라 구글을 건드리다든가 앞으로 애플을 건드린다든가 각국에서 저마다의 해법으로 유럽연합은 또 유럽연합 나름대로의 미국 기업을 칠 카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좀 사전에 차단을 하는 좀 그런 성격이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미국이 거칠게 나올수록 상대국도 거칠게 나올 텐데 거기에서 일단 사전 포석으로 이 나라에선 요거 내가 면밀히 볼게, 유럽연합에선 이거 면밀히 볼게,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해놓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사전에 지금 언급을 하면서 좀 거칠게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우리의 약점이요? 그쪽이 미국 측의 약점이니까 사전에 좀 나오는 거고 우리는 그쪽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죠. 이제 우리도 이 점을 이제 체크를 둔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를 좀 먼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상당히 미국 우선주의적인 무역 정책을 강하게 펴고 있는 상황인 건데 또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 적자의 톱10 안에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인데 우리나라와의 그런 상호 관세를 설정할 때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저는 없겠죠.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이것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예. 뭐 환율이라든가 규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뭐 관세를 매길 수 있다.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는다, 뭐 책 잡는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원화 약세 나온 부분이 우리가 원에서 원화가 약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원화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지만 만에 하나 이것들을 꼬투리를 잡을 수 있겠죠. 왜 일부러 원하는 약세를 만들어서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높였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럼 뭐 세금을 매긴다든가 이런 정책에 분명히 여지는 남아 있고 저는 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냐면 중국에 대해서 아직 미중은 이제 본격적으로 붙지는 않았는데 두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보관은 아마 위안화를 절상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아요. 근데 위안화는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위안화 절상은 쓸 수가 없겠죠.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아마 중국의 수출은 더 힘들어질 테니까.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타깃점, 목표점은 위안화 절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라면 앞으로 이제 뭐 관세 정책 다음에는 이 환율을 가지고 분명히 트럼프가 또 한 번 전 세계를 압박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조치를 4월 초에 하겠다고 밝혀서 협상의 여지는 좀 남겨뒀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 사정이 좀 녹록지 않은 게 지금 대통령 권한 대응 체제잖아요. 제대로 된 대응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최승목 대행이 이제 하고는 있는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인 컨택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백악관 입장에서도 좀 아마 직접 이 컨택을 하고 뭘 협상하기가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에게 쉽게 뭐를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역시도 어떤 협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세부적으로 나눠서 상세한 플랜 A, 플랜 B, 플랜 C들 같은 것들을 좀 깔아놓고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위비는 어떻게 할까? 혹은 한미 FTA는 어떻게 재설정하면 우리는 무슨 카드를 내밀지? 일단은 좀 만발의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아마 우리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상황이 제거되기 전까지 먼저 미국과의 뭐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금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이르면 4월 초 상호 관세를 설정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은 조금 있는 셈인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들 중에서 뭐 한미 FTA도 언급을 하셨고 방위비도 언급하셨는데 좀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두 점도 뭐 다 중요할 거고요. 이거 외에도 어떤 식의 꼬투리를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우리가 준비를 좀 해놔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은 뭐 이시바 총리가 스터디를 한 다음에 방위비 2배 증액 같은 것도 먼저 카드를 디밀고요. 1조 달러 투자도 먼저 투자를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앞서서 답안지를 좀 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금값이 또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온스당 3,0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값이 상승하는 게 보통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상승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영향이 있겠죠. 네. 그런데 좀 길게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제 단기적으로 금값 왜 올라 하면 야, 트럼프가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하고 관세 정책에 때문에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돈들이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으로 향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금값을 잠깐 더 길게 놓고 보면 언제부터 시세의 초반이 시작됐느냐? 실은 러우전,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였었거든요. 이제 그때 러시아가 은행 동결 당하고 갖고 있는 미 국채를 쓸 수 없게 되면서 아마 러시아 그리고 중국 우리가 안티 미국 혹은 범브릭스 국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앞서도 얘기했던 그런 달러 패권을 야 이거 너무나 이러다가 당할 수 있지 않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달러의 대항마를 또 하나를 찾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먼저 아주 그냥 금을 사재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중앙은행도 그렇고 민간 섹터에서. 그러면서 러시아도 뛰어들게 되고 브릭스 국가들이 특히 중앙은행들이 금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시세는 출발을 했고 이 시세 출발이 트럼프의 불확실성과 함께 안전자산 여기에 좀 이제 기름을 부었다 이런 속내가 좀 금 상승에는 금 폭등에는 남아 있어서 그렇다면 금값이 언제까지 오를 거야?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실은 금의 상승 추세는 물론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조폐공사가 은행에 골드바 공급을 중단했고 또 시중은행은 실버바도 판매를 중단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중국의 중앙은행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금을 사들이는 데는 조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뭐 어떤 전략일까요? 한국은행은 이제 과거 2010년대 초반 때 금 샀었는데 그때가 뭐 온수당 한 1,800달러, 1,900달러 그때 이제 금 매입을 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1,000달러까지 폭락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온갖 세간의 비난을 다 받았죠. 이렇게 와 금도 제때 못 사냐. 그래서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재작년부터 중앙은행들이 금 사와서 금 보유량이 늘어나는 걸 우리 한국은행도 모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 워낙 한번 뭐 비난을 받아서인지 그 뒤로는 전혀 금 매입에는 낙적이지 않는데 뭐 최근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뭐 매수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선뜻 지금 한국은행이 금 매수 결정을 좀 나서고 있지 않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최근에 좀 특이한 현상이 실물금, 실물은, 그러니까 골드바, 실버바가 이 수급이 안 맞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일시적으로 많이 실물을 찾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제 뭐냐? 아마 여러분이 뉴스에서 좀 보셨는데 뭐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영국에 가서 먼저 지금 이제 실물금, 실물은을 사들이려고 한다. 이제 막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금 시장은 두 개가 있거든요. 런던 시장이 있고 미국에서는 주로 금 ETF와 같은 종이금이라고 합니다. 종이금의 시세가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이 실물금 시장이 이때까지 좀 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 라인들의 투자은행이 빨리 실물금을 이제 살려고 왜냐면 가격 차이가 나니까 차익거래 차원에서 이제 이것들을 좀 살려고 해서 실물금에 대한 실물 수요가 높아지는 차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아마 금 ETF 같이 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이금 그러니까 내 눈에 금은 없지만 금값과 그대로 연동하는
이런 일종의 자산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이 금 ETF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담보 비율이 한 2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우리가 은행을 생각해 보면 은행도 이제 지불준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모든 예금에 해당하는 돈을 다 은행에다 쟁여놓지 않지 않습니까? 한 전체 예금의 한 10%만 놓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렇죠. 돌리는 네.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금 ETF도 거기에 들어오는 양 전체의 금을 그 운용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일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실물금을 더 선호하느냐? 아주 극한에 대한 우려는 뭐냐면 이러다가 다 금 찾다가 보면 예. 금 ETF로 이 종이금을 투자했던 사람은 나는 이거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건 일종의 종이금이지 실물금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이제 그런 우려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최근 들의 금 매수 동향을 보면 뭐 금 ETF라든가 이런 금 펀드에 대한 투자도 분명히 있지만 아예 내 눈앞에 있는 골드바, 내 눈앞에 있는 실버바를 오히려 실물을 찾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뭐 팔지를 못하는 이런 버거운 현상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즘에 막 금값 오른다 얘기 나오니까 투자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 네. 뛰어들 때도 참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 주의해야 할지 그리고 혹시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언제쯤 팔아야 할지 이런 고민들 조언 좀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부분이 이제 항상 힘든 부분인데 그렇죠. 제 조언은 따로 드리고 원론적인 부분만 오늘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대안 투자, 대체 투자라고 해서 예. 이거에 전 재산을 뭐 올인한다든가 하는 것은 일단 투자론에서는 금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워렌 버핏 같은 이 투자의 구루도 금은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왜냐면 항상 하는 말이 그분은 금으로 온갖 집을 다 뭐 칠갑 다 금지해도 누가 이자 한 푼 안 주는 그 금을 투자한다는 걸 자기는 이해 못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금 투자 비중은 전체 투자 비중에서 15% 많아도 20%를 넘기지는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투자론에서 말하는 원론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이금과 실물금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오히려 실물금을 사지 말아라. 왜냐하면 실물금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붙죠. 거기에 막 세공비 붙죠. 왜 이렇게 살 때 이미 한 15%가 마이너스 손실을 네. 하는데 실물금을 하느냐? 금 ETF, 뭐 금 인덱스 펀드를 이제 사라 이제 이런 식의 조언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중앙은행들이 실물금을 사는 이런 수요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종이금 대 실물금을 거의 한 반반 정도. 그러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실물금의 비중도 절반 정도는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는 일반적인 투자적 조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방침 그리고 고공행진하는 금값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